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건데요. 홍보 채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동고상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이래요. 이 동고상성이 후백제가 특히 견훤이 쌓았다라고 추정되는 성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전라감령이래요. 불탔던. 그 다음에 순교지에서 전동성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전주죠, 전주. 바로 전주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와 관련된 곳을 찾으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감령에서 여러분들 그 동학농민운동 때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되는 전주화약 있죠. 화해와 약속을 했었던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인데 장룡령,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던 군령, 정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 군대를 만들었던 장룡령이 바깥에도 설치를 하죠. 어디다 바깥에 설치를 할까요? 본인의 이상을 담은 도시, 수원, 화성, 화성에, 수원에 설치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대요. 홍경래는 어디서 난을 일으켰나요? 저기 북쪽 지역이죠. 강동육주 지역에. 틀렸죠. 그 다음에 인조가 피신했대요. 청나라와 항전을 벌였던 곳. 남한산성이죠. 관련 없죠. 그 다음에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의 그 이방원할 때 그 이가 어떤 이씨냐면 전주이씨입니다. 전주이씨예요. 그래서 왕조를 이끌었던 그 전주이씨, 그 전주이씨의 발상지가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전의 의미가 뭐냐면 경사스러운 곳인 터다. 경사스러움이 담긴 터다. 그래서 경기전이에요. 여기에 태조의 어진 모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계춘이 농민들에게 이런 낙심이라는 게 그 쓰레기 같은 탄간놀이 백낙신 여기에 맞서서 반란이 났던 거는 임술련이 일어났던 진주밀란이죠. 진주입니다. 진주. 전주와 진주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제 27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에서 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한번 보자면 가부터 한번 볼까요? 학생의 재학연한이 9년인데 지금 보시면은 9년을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했고 관등이 대남아 남아에 이르면 졸업을 했대요. 이 문제 참 어렵네요. 관등이 대남아 남아인데 이게 그 골품제도 여러분들 우리 개념 강의 때 보면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관직이긴 해요. 이게 어디냐면 신라 시대 때 관직입니다. 그러면은 신라 시대 때 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딱 느낌상 이거는 국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신라 시대 때 교육기관은 국학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은 칠제를 두었대요. 칠제를 두었는데 이 칠제는 고려시대 때 예의범죄를 중시 여겼던 바로 예종 때 있었던 일이죠. 예종 때 국가의 공교육이 박살이 납니다. 왜? 밖에 사립학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고 여기 공교육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칠제였죠. 칠제. 칠제는 쉽게 말하면 과거 시험에 나오는 7개 과목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학교 공교육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도 준다라고 해서 양형고를 설치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려시대 때 교육기관입니다. 이 칠제를 어디다 뒀을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학, 그 다음에 고려는 기역, 국자감이죠.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지금 국자감 안에 이런 설치를 했던 거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칠제,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양형고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를 볼게요. 다를 보시게 되면 입학생은 세농진사인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양쪽 기숙사에 거의 기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원점이 뭐냐면 이게 그 하루 있을 때마다 점수를 얻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이. 그래서 이 점수를 어느 정도 얻으면은 성균관 유생들만 치는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1차 시험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쓴 최근에 나온 신간이 있습니다. 화폐한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PPL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이거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그 다음에 생원진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가시험. 작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생원진사 자격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는 게 성균관이죠. 여기도 힌트가 있었네요. 네, 제가 대충 보고 여기 원점에 꽂혀서 그만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들어가면 이게 입학이래요. 출석 점수잖아요. 아침, 저녁 식당 들어가면 1점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라입니다, 라. 라를 보면 젊은 현직 관리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명문가 자제들이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외국인 3명이 교사로 들어가 있대요.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근대 개화기 때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죠. 명제를 양육한다라는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그래서 이 유경공원에서 3명의 원어민 교사 중에 1명이 누굽니까? 인물 문제로 최근에 나오고 선지로 자꾸 나오는 헐버트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었던 헐버트 아저씨. 맞죠? 그래서 4개를 잡아드렸고,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하였다. 맞잖아요. 뉴스페퍼 킹왕. 신문왕이 고구려 백제 사람들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충주의식 교육, 유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국학이죠. 정답은 일단 이거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눈 후에 그 밑에 행정구역으로 부목군현 있는데 그 부목군현에 하나씩 지방에 설치했던 거는 향촌사회의 학교인 향교죠, 향교. 지금 성균관은 수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 틀렸고. 그 다음에 공자 등의 성년을 죄송해요. 이게 나가 지금 국자감이죠. 이 성균관이 아니라. 네. 국자감은 아니죠. 관련 없죠. 이것도. 고려시대 때도 향교가 있어요. 있긴 한데 둘 다 있지만 지금 여기 내용상에 해당되는 향교는 조선시대 때 향교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보면 공자 등 성년을 기리는 석정대제를 거행하였다. 이거 정답입니다. 성균관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요.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공자 등 성리학에 기여를 했던 인물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큰 의무예요.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걸 여기서 했던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유경공원은 1880년대 초반이잖아요. 86년이고. 근데 교육 입국 조서 반포는 2차 가보 개혁되죠. 앞에 유경공원 만들어지고 훨씬 이후에 거의 한 10년 지난 후에 지금 일이에요. 이거는 10년 조금 안 되긴 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을 찾게 되면 기읒,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아주 훌륭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보세요.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 쓰듯이 한대요. 부럽다. 부럽네요. 네. 그 다음에 재산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나은 게 없대요.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담배를 또 파종한대요. 그 다음에 목화가 풍년인데 어제는 백전이었대요. 돈이 많이 비싸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상품 작물이죠. 지금 저기서 재배하고 있는 것들은. 상품 작물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애초에 상품으로 팔기 위해 기르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삼, 여러분들이 인삼 안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안 먹는 거죠. 담배, 안 피면 죽어요? 안 피면 되죠. 목화, 목화는 옷에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자, 이런 것처럼 애초에 기르기 위한 작물 같은 경우는 상업이 발달해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신나게 기르면 뭐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재배가 활발해졌냐?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떼돈을 번 상인들이 등장하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떼돈을 번 분홍들도 등장을 해요. 얘들이 돈에 여유가 생기는 게 이런 거 사먹고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겨냥한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있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정기수.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을 정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는 내용이죠. 조선 후기 내용이 맞습니다. 왜? 조선 후기 때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마디로 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분홍가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나는 이미 걸렀지만 내 자식만큼은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 정도는, 천자문 정도는 익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한글 소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홍길동전 재미있는 거 누가 몰라요. 글을 알아야지 읽죠. 여러분들
인기 있는 블록포스트 영화. 만약에 영화관에 갔는데 자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까막눈입니다. 보고 있다가 남들이 있으면 나도 하하하 이러고 웃고 하겠죠. 알아야 보죠.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 이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중간계층들 중인, 돈을 많이 번 중인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양반들이 즐기는 걸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시사 조직, 시를 쓰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조 쓰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면서 동진아 너의 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영호야 너도 만만치 않아, 이러고 놉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특징이고요. 주전도감에서 정답이네요.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주전도감에서 해동 통보를 만드는 장인, 고려시대 때 숙종 때 숙종이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화폐를 만드는 주전도가 만든 후에 해동통보, 사만통보, 고액 화폐인 활구, 은병을 만들었죠. C가 틀립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 이거는 조선 후기 특징이 또 맞아요.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기가 시작되면서 민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쓰레기 같은 탕화놀이들이 너무 악똑같이 삥을 뜯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책이 인기를 끌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이 씨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곧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조를 만들 것이다 라고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병강상인.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대기업이 경강상인입니다. 서울경, 서울에 있는 강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택배업이에요. 택배업. 여러분들 한강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택배업입니다. 떼돈을 벌어요. 이게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이고요. 그러면은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보시면 목호령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들썩하군.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시위를 회복하도록 하고 시호를 사도라 하여라.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 하나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저는 이거 보고 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념서에서는 사실 목호령의 고변이라는 이야기를 따로 언급하진 않아요, 보통. 공무원 한국사 시험 정도면 언급을 하겠지만 한능검 레벨에서는 보통 개념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건데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뭐야 이거? 그렇지만 차분하고 침착하게 들어가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기 있는 목호령의 고변이 뭐냐면요. 목호령의 고변이 뭐냐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맞죠? 장희빈이 사랑했던 숙종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누구냐면 경종이고요. 한 명이 바로 영조예요. 근데 경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입니다. 둘은 서로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그런데 숙종이 죽기 직전에 경종을 왕으로 밀었던 세력이 있고요. 영조를 왕으로 밀었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경종을 왕으로 밀었던 세력이 바로 소론입니다. 그리고 영조를 왕으로 밀었던 세력이 노론이에요. 소론의 주장은 이거죠. 장희빈의 죄는 있지만 아들인 경종은 죄가 없다. 그러니 세자로 임명됐던 경종이 왕이 돼야 된다. 노론은 개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엄마를 둔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냐. 라면 서로 미는 세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노론 쪽에서는 계속 경종을 공격하고 소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종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자 세자로 이복 동생이었던 영조를 세우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는데 이때 소론이 안 그래도 노론이 너무 기어오르고 압박을 가니까 어떻게든 한번 날려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터진 게 바로 목호령의 고변입니다. 이 목호령의 고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노론의 핵심 멤버들, 4대신 핵심 멤버들이 경종을 암살시키려고 했다. 그렇지만 실패로 끝났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영조를 세자로 세우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던 거다. 라면서 고변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노론을 작살내버려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신임옥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 경종은
몸이 유약한 나머지 왕이 오른 지 1년 남짓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조가 즉위를 하는 거죠. 자, 영조가 즉위를 했는데 문제는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끊임없이 악성 루머에 시달려요. 그 루머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자기 배다른 형을 죽였다라는 루머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병종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배다른 동생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이에요.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는 내 형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 나의 아들, 바로 죽고 나서 얻게 되는 시호지만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스승을 소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조를 왕에 밀었던 건 노론이잖아요. 나는 이거 봐라. 내가 우리 형을 죽였으면 우리 형과 한 팀이었던 소론을 내 아들의 스승으로 갖다 붙이겠냐. 이거 봐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노론은 당황해요. 뭐야? 다음에 왕이 될 사도세자랑 소론이랑 친하네? 왜?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아실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특별히 스승이 정말 제자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세자가 왕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왕권을 뺏길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노론이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계속 이간질해요. 수십 년을. 결국에는 그런 이간질 속에 사도세자가 죽게 되죠. 비주에 갇혀서. 그러면서 죽고 나서 시호를 사도라 내리고요. 영조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신하들에 놀아나서 결국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한번 볼게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영조의 업적이 들어갔을 거예요. 또는 영조대의 사건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종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할 만한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번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경기도 도성을 장악했대요. 이거는 인조 때죠. 인조를 도와서 강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왕이 오를 때 도와줬던 이괄이 당연히 나는 1등 공신이지 라고 했지만 1등 공신은 안 받은 거예요. 빡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이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현종이죠. 현종 다음에 숙종입니다. 그리고 경종 영조잖아요. 이것도 가전이죠. 예송 논쟁은 그죠.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거. 현종의 아버지였던 효종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로 계산해서 상복을 입냐, 첫째 아들로 올려치기를 해서 상복을 입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의대비는 현종의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상복을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로, 그리고 2차 예송은 현종의 엄마, 효종 비가 죽는데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였던 자의대비는 며느리에 대한 상복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입냐,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 상복을 입냐 놓고 싸운 게 예송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왕이 오른 게 태종 이방원이죠.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희빈 장씨의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 황국이 발생했다. 장희빈을 사랑하냐 사랑의 신이냐에 따라 정치 국면이 휙휙휙 바뀌었던 이거는 숙종 때의 황국 시대고요. 그리고 남인이 기사회생했던 기사왕국이죠. 누구를 투입해서? 남인이 장희빈을 투입해서 사랑에 빠지면서 태어난 아들 경종. 그 경종이 세자의 임명이 되냐 안 되냐 놓고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 결국 사랑에 빠졌던 숙종은 장희빈 손을 들어주죠. 그 사건이고 이것도 가전이죠. 그러면 남은 거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지금 여기는 2인자의 난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조가 결국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당연히 영조를 처음부터 계속 왕으로 밀었던 노론이 권력을 틀어지겠죠. 소론이 권력에서 밀려나잖아요. 그러자 2인자를 비롯한 소론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2인자의 난입니다. 이때 명분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 형을 죽인 왕이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그렇지만 사도세자를 시호를 내린 걸 보고 아 영조구나. 그러면서 영조대의 사건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4번밖에 없었다라는 거. 30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끝났죠. 이거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 자객으로 잠복했다가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중상을 입고 나왔대요. 이거 지금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인데 이모군란이 2년 전에 일어났었죠. 이모군란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더라면 이 갑신정변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개화를 어떻게 할 건지 놓고 개화의 속도를 놓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옹건개화파와 바로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 둘이 완전 코드가 다르죠. 옹건개화파는 천천히 개화를 하자. 조선의 정신사상,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급진개화파는 아니다. 싹 다 뜯어 고치자. 조선의 정신사상, 제도 모든 걸 뜯어 고치자. 기술은 당연한 거고. 둘의 코드가 다릅니다. 이러한 대립으로 결국 급진개화파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김옥균을 중심으로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우체국 오픈날에 정변을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그러면서 이거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쭝쭝쭝쭝쭝쭝 이후의 사건인데 정답부터 일단 바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오답을 좀 잡아드릴게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이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사실 지원 약속을 받아요. 지원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이들의 정변은 슬프게도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왜? 정변을 일으키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분제 폐지니 각종 제도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바로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군대가 얘들을 진압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끝나버렸는데 이때 일본이 원래 도와준다고 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나 급진개화파들은 살기 위해서 일본 외교 대사관으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청나라 군대도 잡으러 막 가겠죠. 그러면 총을 뿅뿅뿅 쏘다가 실수로 일본 외교 대사관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프랑스 군대가 가서 공격을 해버렸대요. 그럼 뭐예요?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 외교대사관이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전 세계 호구예요. 전쟁이에요, 이건 지금. 근데 서로 당황을 해. 일본은 뭐지? 싸워야 되는데 이길 자신이 없는데? 청나라 어떡하지? 쟤들 싸움 그러면 어떡하지? 이길 자신이 없는데? 승리를 둘 다 반반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 개구력이에요. 꾹 참습니다. 이 개구력을 10년 후에 갚는 게 청일전쟁이고요. 청나라는 깜놀하잖아요. 뭐지? 그러면서 얼탱이가 없게도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이요. 우리 빼놓고 자기 둘이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텐진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이 뭐냐? 야, 하마터면 조선 나부랭이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뻔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알려주고 같이 군대를 끌고 들어갔다가 사건이 끝나면 같이 나오자라는 게 바로 텐진조약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명성황후와 고종이 청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일본 군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한번 볼까요? 1번에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대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근대 조약이 체결되면 국제 에티켓상 조약이 끝나면 외국에 그 해당되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야 돼요. 그때 보냈던 1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바로 기술을 고조를 했던 김기수 아치입니다. 이거 앞에 전이고요. 갑신정변 전의 스토리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성대원군 때 식민양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1866년 더 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군함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흥성대원군이 하야하자마자 일본은 운요 배를 띄웁니다. 대포를 뻥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안 사주면 전쟁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며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박규수가 삼정이정청. 이거는 진주 밀란 때죠. 세도 정치기 때.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됩니다. 박지원의 손자.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쓰레기 같은 사또들이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악독같이 빈뜨고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더라. 삼정의 문란. 그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사료로 보는 한국사. 지금 볼까요? 강화도에서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다 훔쳤죠. 프랑스로 보내겠죠. 자, 해설입니다. 로즈 대독이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인데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이래요. 그 결과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를 약탈하는 상황이 기록됐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던 시기 때 터졌던 사건인데 프랑스와 싸운 사건이죠. 이때 배경은 병인박해입니다.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자 감히 조선 나부랭이가 프랑스 사람을 죽여? 라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통상 수교를 해라. 항구를 열어 제껴라. 그걸 거부하자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양요죠. 이때 강화도에는 외교장각이라는 바깥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장각은 정조가 만든 거예요. 정조가 수도에 있던 게 규장각 있죠. 그게 바깥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왕실 도서관인데 정조 생각으로는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강화도에 이걸 설치한 건데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싹 다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면 병인양요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정답을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에 1번인데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됐다.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끝났던 사건은 이모군란이 있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둘 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사건이 끝나죠. 이 두 개 사건을 계기로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거고 제발 분리 포기하지 마. 인천의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했던 거는 여기에 있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을 끝내고 나서 이때 피해를 입었던 일본 외교대사관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게 제발 분리 포기하지만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또 피해를 입은 일본 대사관이 우리와 또 조약을 체결했던 게 바로 서울 수도에서 체결했던 한성조약이죠. 인천에서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배경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인양요의 배경은 병인박해입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갔을 때 병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병신 언어순화용 가운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관련이 없고 정답은 4번이죠. 앞에서 한성근 장군이 나왔었나요? 한성근 장군이 여기 없네요. 네,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또 활약을 했더라면 양헌수 장군이 정족상성에서 적군을 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5번에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대요. 이거 병인양요 훨씬 이후의 사건이죠. 러시아가 한반도를 솔솔 탐낸다는 소문이 돌자 영국이 반응을 해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후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압박 견제를 가합니다. 왜? 러시아가 조선을 기반으로 자기가 있는 중국으로 올까봐.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은 이거 이후의 사건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또 옳지 않은 거예요. 고종은 아간파천.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파천 한 1년 후에 다시 아위비백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뻘쭘하죠. 돌아오면서 어떻게 황구단에서 여러분들 나 이제 황제예요. 우린 대한제국이에요. 그리고 연호는 광무예요. 황제 즉위식을 시작하고 국호를 광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때 했던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황궁우에서는 조상님의 신주를 모셨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광무개혁 때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 발표했던 게 바로 대한국국제죠. 네, 대한국국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대한제국의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제국 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황제권 몰빵입니다. 광무개혁의 핵심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대한국국제고요. 그리고 그걸 또 보여주는 게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 원수부가 친구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부 이 부서는 국방을 관할하는 건데 육군과 해군의 모든 권리를 다 여기를 직속시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육군 총사령관이 따로 있고요. 해군 총사령관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명으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누구로? 고종 황제로. 그게 원수부 설치고요. 그 다음에 고종 황제 때 이 광무개혁을 했던 시기 때 1903년인데요.
간도 지역에서 계속 청나라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백두산 일대에서. 그래서 거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도가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권리와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이범윤을요. 그리고 지계하문을 설립해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것도 광무개혁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땅의 양을 측량해요. 미국에서 토지 측량사를 불러와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계를 발급합니다. 땅지 땅 계약서요. 땅 계약서. 그리고 5번에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네, 이거는 1883년이에요.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서양과 이제 막 강화도 조약에 막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82년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서양까지 접촉이 자꾸 많아지니까 토킹 어바웃,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학교보다 더 빨리 만든 게 이 통역관을 기르는 동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훨씬 전의 스토리죠.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는 1897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네,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3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국에 유통되는 백동환대, 지금 뭐 부정한 갑을병. 지금 보시면요, 병. 이 형체와 품질을 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데요. 백동환은 뭐 비율로 바꿔준대요. 뭐 이렇게. 그리고 폐지한대요. 폐지개혁은. 자, 이거는 뭘까요? 바로 화폐정리사업입니다. 화폐정리사업.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게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이고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딱 5년 전이었던 1905년에 누가?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쓰레기 같은 메가타. 당시 우리나라의 일본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한 게 화폐정리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5년 뒤에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일본은 마음속으로 이미 조선을 자기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면 기왕이면 빨리 세팅할 거 있으면 세팅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미리 하면 좋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조선의 돈을 싹 다 일본 돈으로 이제 바꾸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갑을병이 있잖아요. 돈의 등급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갑을병으로. 갑이 뭘까요? 갑입니다용. 그 여러분들 세뱃돈 받을 때 새 돈 받잖아요. 완전 새 거. 그거예요, 그거. 갑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한국 돈 10,000원 있으면 일본 돈 10,000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 새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을. 을은 약간 좀 더러운 돈. 요거는 완전히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병든 돈. 병신돈이에요, 병신돈. 이 돈은 어떤 거냐? 이거는 돈이 막 찢어지거나 아니면 돈에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거. 이런 돈 같은 경우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돈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 병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돈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많이 가진 상인들이 망합니다. 두 번째, 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도 망하겠죠. 최소한이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올감해버리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33번의 정답은 여기네요.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했을 만한 게 아마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죠.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을 만들려고 해요. 한러은행. 그리고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섬이었던 영도, 저령도를 99년간 빌려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저지시킨 게 바로 독립협회고요. 그 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7년에 일본이 나라를 뺏기 3년 전에 만든 기구예요. 이거는 땅을 척척척 쳐먹는다. 이거는 땅을 뺏어서 여기다 토스를 넘겨줘요. 넘겨주면 여기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갖다 파는 거예요. 화폐정리사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대입니다. 1차 갑오개혁대. 그리고 함경도 관제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때렸다. 일본이 쌀을 너무나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쌀 나가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곡식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을 때릴 수 있다라는 방공령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초창기 때 모습이죠. 네. 그리고 언제 많이 생기냐면 1880년대
80년대 때 집중적으로 반공령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화폐 적립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래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버렸네요. 군대를 해산했대요. 그리고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했고요. 무장봉기를 해서 일본군과 남대문 일대에서 치열하게 싸웠대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있냐? 옆을 잠깐 보시면 헤이그 특사를 보냈어요. 누가? 고종 황제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억울하다. 그거 내가 찍은 거 아니다.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쓰레기 새끼들이 지들끼리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거다.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보내는데 문제는 이걸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왜? 야, 너 을사늑약 잊었니?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이 외교권 박탈이잖아. 왜 너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고종 황제가 잘려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바뀌자 일본이 새롭게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한일 신협약이고요. 새로운 신,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똑같은 말로 정미년에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정미조약. 7개 핵심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핵심 내용 중에 부속 각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저기 적힌 것처럼 군대 해산의 내용이 들어가요. 이때 잘린 군대들 일본에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저항도 실패로 끝나자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의병으로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3기 의병,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정미의병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모군란, 갑오개혁, 아간파천, 러일전쟁 제가 얘기했던 거 아까 을사늑약 이야기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일본의 나라 뺏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일 신협약 정미조약 7조약이 1907년에 체결이 돼요. 그래서 흐름은 잡아드렸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나요. 나는 여기 있네요. 나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난을 극복한 영웅전기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썼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네요.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이죠.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같은 위인전기를 씁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것 봐라. 이렇게 옛날에 국가적인 위익이란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했다. 곧 영웅이 등장할 거다.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는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또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많은 책들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 상고사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 고대사에 주목을 해요. 이것 봐라. 고대에 이렇게 뛰어난 나라와 뛰어난 영웅들이 있었던 나라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유명한 또 글을 남기는데 바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가 나를 가리켜요. 보세요. 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너 비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고 동진이가 여러분이 아닌 나죠. 비아죠. 비아. 그것처럼 역사라는 거는 아와 비아가 얽히고 썰키면서 만들어진다라는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의 내용을 찾게 되면 먼저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펼쳤던 운동인데 이거는 신채호와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지창하였다. 이거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님이 제창한 거죠. 기존의 유교 유학은 너무 실천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양명학적 요소인 실천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와서 유교 개혁을 외쳤던 거. 박은식 선생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편하게 수정하는 거. 이거는 친일단체예요. 친일. 역사 왜곡단체입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회의 사회정체 성능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우리 남은시. 백남은 선생님은 사회경제사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경제사학자가 뭐냐면은 일단 쓴 책이 조선사회경제사인데요. 모든 역사의 레파토리 패턴을 경제와 사회의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을 맞춰서 봤더니 일본이 했던 개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들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모든 나라는 고대, 그리고 여기 원시,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근대 이 순으로 발전해서 나가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식민지배할 때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식민지배를 하면서 니들은 럭키, 운이 좋게도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체선언이에요. 근데 남은 씨가 일본 샤키더라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 발전했던 레파토리대로 똑같이 발전했더라. 원시, 고대, 중세, 근대 순으로 발전했더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주장했던 정체선언을 들이박았던 거죠. 비판하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정답이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입니다.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선생님이요.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열렸던 1923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에서 신채호 선생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원봉이와 의열단을 위해서 행동 강령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신채호 선생님이 써준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예요. 지금 전차 운행 중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대요. 목격 간 사람들이 경로하고요. 전차를 전복시켜서 파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그렇지만 단 한 번도 특별히 막 연도를 막 암기하라고 이러진 않아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연도를 외우면 조금 편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강의 도중에 연도를 막 개념 강의 중에 연도를 막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 암기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899년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이때 은하철도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저기 있는 것처럼요. 인천가 그 다음에 저기 청량리를 연결하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 기차. 전차와 지하철 같은, 이건 지상철이죠. 지하철은 아니고요. 전차와 그 다음에 기차, 전철이 만들어집니다. 은하철도 999. 이때 만들어졌던 게 바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1899년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개념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초기 개화 정책에 있었던 사건들을 묶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근대 문물을 수용을 넣을 때는 그 초기 개화 정책이 이렇게 오답으로 다 들어가요. 봐요. 보빙사를 파견했던 거는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에티켓상 파견했던 미국으로 파견했던 사절단이잖아요. 이거 초기 개화 정책이잖아요. 지금 이거 훨씬 시간이 지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긴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만손든의 영남만인소 이것도 보세요. 초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2차 수신사로 파견했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자 그 책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영남 지역에서 만 명의 유생들이 상수를 올린 거잖아요. 그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고 보빙사가 파견됐잖아요. 이거 지금 다 같은 시기 맞물리는 거죠. 초기 모습이고 별기군, 특별한 기술을 가진 별기군, 고종임금이 초기 개화 정책, 통리기마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신식군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 신식군대가 별기군이죠. 이것도 개화 초기 때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안 해요. 통리기마문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에 이거 만들고 그리고 나온 게 별기군, 신식군대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게 외국 사절단 보냈던 거, 보빙사 포함해서 조사 시찰단, 영선사 보낸 거 다 초기잖아요. 그럼 이 다 제끼면은 남는 거 이문밖에 없죠. 대한매일신보는 정확하게는 1904년에 창간이 됐어요.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베델, 사장이 영국인 베델, 친한적인 영국인, 영국이 사장이니까 어떻게 일본을 까도 일본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민회, 나중에 신민회가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에 신민의 핵심 멤버들이 중심에서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뒤에 가서 신민회를 또 보좌하는 역할도 하죠. 왜냐면 그 멤버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신문사에.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또 했던 역할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었잖아요. 맞죠? 국채보상운동도 시기가 좀 뒤의 스토리잖아요. 어쨌든
이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초기 개화 정책만 빼버리면은 싸그리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하철도 999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3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본의 정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샤벨, 환도를, 칼을 차고 학교 교실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걸 아세요? 그게 바로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다. 교원의 허리에 장난감 칼을 떼놓은 날이 언제 올 건가? 그리고 3.1운동 이전에 식민지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모습이죠. 이거 뭐예요? 일본의 식민 통치 일기입니다. 191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딱 식민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던 정책이 뭐예요?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무단 통치죠. 조생진 이 새끼들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두드려 패겠다. 짓밟아 버리겠다. 숨 쉴 공간 자체를 안 줘버리겠다라면서 가혹하게 밀어붙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각을 했대요. 지각했는데 너 왜 지각했어? 이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고 왜 지각했니? 픽!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도 무서울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근데 초등학생한테 그런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줌 질질질 싸버립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공포감 몸에 심기는 거죠. 이게 일기 때 식민 통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모습을 볼게요. 1번에 애국반이 있어요. 이 애국반은 3기입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 애국반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았던 아파트마다 쓰던 반상의 원조예요, 원조. 애국반을 구성해서 뭐 할까요? 아니,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 녹그릇을 차출을 하든 아니면 인력을 차출하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차출이 가능하잖아요. 그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미쳐갔던 3기 때고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건 1기 때요. 일본이 회사령을 제정하면서 허가제를 시행해요. 허가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일본 물건 독점이죠. 떼돈을 벌겠죠. 그 돈번으로 식민통치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2번입니다. 정답.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은 2기 때요. 2기 때. 정확하게 연도로 치면 1925년에 사회주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그 사회주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이 만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잡았을 때 이 법을 적용시켜서 너 사회주의자잖아.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3기입니다. 전쟁에 미쳐갔던 시기.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중국 본토로 들어가잖아요. 더 많은 물자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38년도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라는 거. 이것도 3기고요. 그다음 미국 공출제는 뭐냐면 우리 그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 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쌀을 사고 파는 거는 전부 다 일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제를 다 하는 거죠. 이것도 전쟁이 미쳐갔던 3기입니다. 그래서 3기는 30년대부터 40년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이것은 경성방직공장 주식의 사례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결정적 힌트가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에 중심을 둡니다. 자스가리 우거뜬 만가리 이렇게 읽으면 나 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19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라는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물산을 2번을 썼을까요? 정신이 없네요. 네, 하나 지울게요. 네,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주도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우리 물건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을 보고 설명을 어떤 걸 더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통감부의 탄압으로 끝이 났대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틀렸죠. 왜? 통감부는 통치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통감부가 있었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통감부는 사라지고 조선을 총감독하는 총독부가 들어섭니다.
총독부 탄압이었다면 말이 되겠지만 통감부는 말이 안 되죠. 통감부의 탄압으로 끝났던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냐면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의 진빚을 갚자라는. 그 다음에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 이게 이거죠.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나라 뺏기기 전에 1,300만 원 갚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잖아요. 자작회. 이런 것도 보세요. 자작. 스스로 자. 우리가 만든 걸 사용하자. 학생들이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토산해용 부인회. 부인회에서 어떻게? 토산.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거를 사랑하고 애용하자라는 거.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한선은행, 대한천일은행. 한선은행은 고종 황제가 만들었던 은행이고요. 대한천일은행은 고종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민간인들이 만들었던 은행입니다. 틀렸죠. 이건 일본 나라 뺏기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1929년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우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과 프랑스의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 또는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9번 문제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인데 호가장 전투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부대 일부는 우한에서 한커 우한에 창설된 이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41년에 삐리리를 결성했대요. 그리고 얘들은 일본 호가장 전투 등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고 공훈을 기려서 애국장을 추서했대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디테일하게 이 주제로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1935년에 김원봉 선생님,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선생님이요.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난징에서 만들어요. 근데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낭징 대학살, 낭진을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러자 김원봉을 비롯한 민족혁명단 사람들이 도망을 해요. 도망을 쳐서 우한, 한커우 지역에 만든 군대가 저기 있는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런데 조선의용대는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곳과 함께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부대에서는 우리 조선의용대한테 정말 이상한 것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암호해독, 포로신문 이런 것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을 따르던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원봉씨,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열단 출신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고 싶습니다. 암호해독, 포로 전단지 붙인 이딴 거 싫습니다. 불만을 표하죠. 그러자 김원봉 선생님이 침착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원봉씨,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조선의용대의 무려 70% 거의 80%가 여기 이탈해버려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거기 북쪽에는 예난이라는 지역에 중국 공산당 마오쩌 둥둥둥 아저씨가 일본군이랑 매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도 매일 싸울 수 있겠지 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조선의용대와 올라갔던 조선의용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예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나게 매일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 중국 공산당 안에 조선인 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요. 예난 지역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게 조선독립동맹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광복하기 직전에 충칭에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광복되기 직전에 예난 지역에는 사회주의 정부였던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해요. 그게 대군입니다. 조선의용군을 편성해요. 대군. 그러면서 이 조선독립예하에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의 핵심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다라는 거. 문제 볼까요? 풀려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대요. 이거는
1900 딱 20년대죠. 우리 홍범도 장군, 나르는 홍범도 장군.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만세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무력 총칼 들고 싸울 때가 왔다. 바로 20년대 봉오동,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양세봉 장군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죠. 양세봉 장군은 그렇지만 친일파에게 매수됐던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던 거고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양세봉이 그래서 지휘했던 군대는 30년대 초반에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1945년 광복을 맞이했던 그 해에 일으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준비했던 작전이죠. 한국강복군이.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정답.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됐다. 이 군대가 조선의용군이죠. 그리고 정답은 4번이고 여기 핵심 멤버들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고요. 간도 참변 이후 직후에 자유시를 이동했다. 이거는 이 독립군이죠.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을 겪었던 독립군들. 일본이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그 탄압을 피해서 자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갔던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예요. 이것은 삐리리 소속의 최흥식이 강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활동했던 김구에게 보냈대요. 끝났죠. 김구. 그리고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다양한 의거를 시도했대요. 이거 뭐예요? 바로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1931년도에 조직했던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임시정부 예하의 비밀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의거 외에 이런 다양한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PP를 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썼던 인문학 서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책이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강의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봉창과 윤봉길에서 딱 두 분만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한인애국단의 멤버는 50여 명까지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직 누군지 모를 뿐이지. 그런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김원봉의 의열단이죠. 원봉 선생님의 꿈이 뭐예요? 정부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고 싶다. 그 꿈을 이뤘잖아요.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만들어요. 조선혁명간부학교입니다. 왜? 학교를 만들어서 장교를 양성해야지 군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의열단이고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3번이죠.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드는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 지청천 장군이요.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의 군대와 함께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활약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책 임시정부 인물편책을 보면 지청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가 조작했던 백오인 사건이 있어요. 자, 여기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신민회죠. 신민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후 1년 후에 일본이 이 신민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을 해요. 당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일본을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잡아들이면서 그와 친했던 신민회 멤버들 다 올감해서 다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민회가 해체를 했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일단 가를 보면은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회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대요.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개막을 했대요. 근데 1차 회의가 무기회의된 지 1년 만에 또 해체됐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무려 시간이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인데 한번 볼까요? 시간 순서 흐름을요.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돼요. 여기 개최됐을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빨리
한반도 내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것이다. 근데 5년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 라면서 5년간의 신탁 통치 내용이 들어간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그러자 신탁 통치 내용을 놓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막 심화되죠. 그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돼요. 1차 미소공동, 다 쓰니까 너무 힘들다. 네, 그냥 1차 미소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은 각자 한반도에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죠. 그러면서 결렬됩니다. 결렬되자 전라도 정읍에서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 발언을 해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한반도는 지금 큰일 났죠. 지금 북쪽에는 소련과 김일성이 손을 잡고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정읍 발언을 발표한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분단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위기감에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정답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좌익과 우익 서로 싸우지 말고 야 이러다 진짜 분단되겠다. 분위기 보니까. 우리 만나서 통일정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이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은 또 실패로 끝나요. 왜? 만나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미국과 소련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한번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처럼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아요. 한반도에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만들어지길 바랬던 미국과 소련. 합의가 안 되겠죠. 또 이거도 결렬입니다. 그러면 지금 1차와 2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 합작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정부 수립되고 나서요.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그 해 2달 뒤에 여수 산천 11구 사건이 터집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의 일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 앞에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거는 전의 스토리죠. 틀렸고.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를 했던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원하는 법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최초의 국회였던 제헌국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 4번이네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죠.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졌던 이유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따른 좌우 대립의 격화, 이승만의 정읍 발언,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 배경이 되었고 이것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인구 비례와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이거는 나 이후에요. 보세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미국이 유엔에 이 문제를 토스 넘겨버려요. 그러자 유엔에서는 그래?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 총선거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북한과 소련이 반대를 하죠. 왜? 남한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남한은 미국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잖아요. 굳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필요가 없죠. 거절합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남한만 그러면 선거를 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이 되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게 제주 4.3 사건이고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다가 터진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다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립표결로 했대요. 뭔진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있네요. 뭔지 모르는 게 아니네요. 발췌 조항에 전원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표결이 끝나자 개정했는 거는 이걸 결정된 것을 선포한대요. 지금
여기 발췌조항 전원 합의. 이거는 뭐냐면 6.25 전쟁 도중에 부산에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통과됐던 발췌 개헌입니다. 바로 첫 번째 개헌이죠. 1차 개헌이에요. 헌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누가?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주도를 뜯어 고친 겁니다. 이 발췌 개헌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처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대통령 간선제로 진행을 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쪽 국회의원들이 대거 패한 거예요. 반대쪽 당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된 거예요. 이대로 가버리면 이승만이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어떻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발췌를 했다. 핵심 내용은 이거야.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쪽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왜? 이대로 가면 자기들 쪽에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100% 자기네 쪽에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 지금 6.25 전쟁 도중에 정말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스파이다. 사회 혼란을 주장하는 애들이다. 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표결을 기립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너 북한으로부터 돈 받은 거지. 바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통과가 됐던 게 발췌 개헌이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2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서 당선이 돼요. 그러면 당선이 됐던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꾼다?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능검을 운동신을 선택을 했어요. 맞죠? 지금 해설 강의 막 듣고 있어요. 개념 강의도 막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 근데 그제서야 강사를 바꾼다? 너무나 불안해요. 이미 망해도 동진이와 함께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이유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기를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최근에 심화에서 자주 활용하는 패턴인데 발췌 개헌을 문제를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 됐을 때 6.25 전쟁 도중에 통과되었다라는 게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연표 문제로 그대로 활용한 거죠. 6.25 전쟁이 정확하게 언제 터지냐면 외우기 좋게끔 딱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1번이죠, 1번. 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50 총선거의 결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거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옛 경무대 앞.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서울대, 물리대, 마로니에 공업 나옵니다. 여기에 막 초등학생,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단의 시위가 또 보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거의 직접적인 배경, 일단 큰 틀에서 배경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입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죠. 이때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때가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요. 그런데 이승만은 단독 출마해요. 반대쪽 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단독 출마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확정이에요. 그런데 이때 붕붕이 왔지. 부통령. 이때는 부통령 선거도 같이 했었어요. 지금과 다르게. 부통령 후보자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왜?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불사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을 때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직함이 있어요.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계속 반대쪽 당, 민주당에서 계속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지금 이때 사실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최악의 사태가 되면은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반대쪽 당에서 부통령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 붕붕이아티 당선시키기 프로젝트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 그게 밝혀지면서 예전에 누적됐던 이승만 독재에 대한 반발과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 합쳐지면서 바로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시위가 이뤄지게 되죠.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때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걸 은폐하겠다고 바다에 시신을 던졌다가 그게 다시 발견되면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무리수를 던지죠. 바로 시민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정당성 이제 제로예요. 끝났습니다. 어디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고요. 심지어는 저기 PPT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도 시위에 나서요.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총 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대장 교수님들이 시위에 나섭니다. 교수님들이 시위에 나서자 결국엔 이승만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떠나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와이로 떠나죠. 대통령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하야를 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대통령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허정이라는 아저씨가 일단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리고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2개로 둡니다. 참의원, 민의원, 양원제 국회. 이걸 개헌을 하고 이때 당선이 되면서 출범했던 게 바로 장면 내각인 거예요. 그게 정답이 1번이고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 때죠. 이거는 유신체제는. 근데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거랑 4.19 혁명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6.3 시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6.3 냉면이 생각나는. 이거는 뭐냐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해요. 박정희가. 왜? 경제개발 자금을 얻으려고. 근데 자금을 얻는 건 좋은데 이때 슬픈 일이 들어가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식민지에 대한 사과를 못 받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소송을 못 거는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에서는 신군부, 박정희가 죽고 나서 권력을 틀어진 머리 틀없는 전두환 아찌, 노태우. 니들 꺼져라. 니들 군대 다시 군대로 돌아가라. 이걸 주장을 하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진압에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호언철폐와 독재타도 구호를 외쳤던 건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이죠. 전두환 때도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왜 니들끼리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러자 전두환이 싫은데 기존의 헌법을 보호할 건데 그러자 6월 민주항쟁이 이어졌던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밑줄근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만 속해 있다. 자, 대통령에게 지금 모든 권한이 지금 몰빵되어 있대요. 이에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헌법 개정 개헌 청원 100만인 청원 운동을 한다라는 거. 장준하입니다. 장준하는 예전에 한국 독립군의 독립투사기도 했었고요. 임시정부의 독립군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분이시기도 하시죠. 이 장준하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에 저항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유신헌법이에요. 대통령이 신이 되는. 그러면 유신헌법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이거는 관련 없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는 장면 내각 때잖아요. 4.19 혁명 직후에. 그리고 바로 끝나죠. 1년도 못 갑니다. 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바로 끝나는 거고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지금 여기 있는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신이에요.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유신 6년이에요. 6년. 임기는 끝. 그 다음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금 부여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3번.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대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간선제예요.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민들 쌩까고 지들끼리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에 그러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3분의 2를 자기가 임명해요. 박정희가. 그러면은 남은 3분의 2 중에 절반 정도만 박정희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당선이죠. 그렇게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를 7년 단임제? 틀렸죠. 대통령은 나가는 거 무제한이고요. 임기는 유신체제 6666. 단임제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참의원, 민의원, 국회를 2개로 구성한 거는 장면 내각 시기 때잖아요. 틀렸죠.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45번 문제입니다.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래요. 가정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포항 종합 제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무슨 단짠 문제인가요? 박정희 정부의 잘못된 독재를 보여주는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 성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문제 차이로요. 지금 여기 정부는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정부는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가벼운 것부터 만드는 경공업을 돌리죠. 이렇게 돈을 벌고 나서 계속 신발 이런 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세팅을 해야 돼요. 그 세팅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포항제철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철이에요. 철이 기본이 깔려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합니다. 1차, 2차 동봉도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이걸 깔아야지 국내에서 물류가 활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까지 성공으로 이끌면서 럭키 777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상황을 찾아야 돼요. 볼까요? 숑숑숑숑숑숑 1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이 돼서 비준 이거를 확인하고 동의를 했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진 않는데 오답 선지로는 정말 자주 나와요. 거의 뭐 한 2번 치면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 3조 호황 같은 경우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조 호황인데 세 가지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가격이 똥값. 우리는 기름 100% 수입이잖아요. 좋죠. 그 다음에 저유가, 그 다음에 저달러. 달러가 똥값. 돈 빌리기가 좋습니다. 저금리. 은행 이자가 낮아요. 또 돈 빌리기가 좋아요. 3조 호황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300산업은 뭐냐면 이건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줄 때 세 가지를 지원해요. 뭐? 화이트, 세 가지 하얀 거. 먹고 입고 싸는 걸 지원해줘요. 먹으라, 뭐? 밀을 지원해줍니다. 근데 그냥 밀로 빵 만들면 맛없잖아요. 설탕, 설탕도 줘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어라, 면화. 그래서 세 가지가 화이트,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앞에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들이죠. 얘들이 집권하면서 썩어 문드러졌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키워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융실명제입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는 이제는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남의 이름을 빌려다 못 쓰는 거. 그러면은 세금 회피 등 이런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때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이 성공하면서 이렇게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사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지잖아요.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 했어 압니다. 철원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영화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극장에서 신작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때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장교이긴 했지만 그래서 영화를 못 봤어요. 한 2년 가까이. 네.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처럼
새마을 운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 취지는 이거예요. 새로운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농민들이 너무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깔아보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까지 뻗어나가면서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새마을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가 나오고요. 자, 이런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정답은 5번이죠. 46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건데 무구정강 대단한 이경,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자치통감인데 이거는 자치통감을 물어본 게 아니고 딱 나오네요. 갑인자본. 갑입니다잉요? 갑인자와 관련된 걸 물어보려고 저렇게 따로 가로를 쳤겠죠. 그 다음에 한성숭보, 신문.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인쇄하였다. 여러분들, 주자소가 뭐예요? 이거 태종 이방원 때 만든 인쇄소잖아요. 주자소. 그리고 이때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던 글자가 활자가 개 같은 글자 개미자. 개 같은 글자 개미자. 이거를 아들이었던 세종이 업그레이드했던 활자가 갑입니다용 갑인자. 갑입니다용 갑인자. 이 세종대왕 때 만든 갑인자는 세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영실. 그리고 이천등이 함께 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이거는 라는 아까 그 갑인자본 자치통감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1번이고요. 대장도감에서 일단 앞에 볼까요? 무구정강 대단한 이경은 이건 그잖아요. 신라죠. 신라 시대 때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현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은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은 건 맞고요.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임시기구.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니까 직지심체요절이죠. 그렇죠.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거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마는 환성숭보는 그렇죠. 근대 개화기 때, 초창기 때 근대 개화 시설이었던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그 다음에 신문을 만드는 반문국에서 발행된 신문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어려운 듯 했지만 이거는 뭐 오답이 워낙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4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건데 자, 청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이 정부에서 삐리리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 지침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래요. 그러면서 이들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무실로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위원으로 고초를 겪었대요. 자, 여기 정부 시기는 뭐냐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시기예요. 이 정부 시기는 사실 요거는 좀 이 제시문만 봐서는 좀 어렵긴 해요. 일단 천주교 정의구제사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외쳤을 때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총철 학생이 시위 도중에 끌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시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부 발표는 책상을 빵 쳤더니 놀라서 쓰러졌다라는 건데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하죠. 물고문으로 죽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된 사건들을 크게 밝히고 진실을 규명했던 게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을 찾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저는 뭐 아는 건지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전두환 정부를 알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진이 그걸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싹 다 한 개 빼고는 싹 다 지금 전두환 정부로 다 통일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제끼면은 아닌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봐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거 전두환 정부 때 달달한 정책이죠. 단짠 정책할 때 단정책입니다. 왜? 유신헌법 끝나고 나서 유신체제 끝나고 나서 이것 봐요. 우리는 박정희 때와는 달라요.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정부예요. 라면서 박정희 정부 때 때렸던 야간 통행 금지 12시가 되면 사이렌 울리면서 도망가야 됐던 집에 들어가야 됐던 그거 해제했던 거고 또 달달한 정책으로 이때 전두환 정책의 유화 정책의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하죠. 왜? 3S 정책.
본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잡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잊게끔 풀어주는 정책 나오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3S, 스포츠의 정신을 팔리게끔 해요. 그 다음에 섹스, 야한 거 막 풀어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뭐냐면은 스크린, 바로 컬러 TV가 나와요. 흑백으로보다 컬러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정책.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얘기했죠. 6월 민주항쟁이 격화되는데 결정적인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북한으로부터 수해 물자를 지원받아요. 우리가 큰 수해를 겪었을 때. 그러면서 약간 화해 무드와 오롯한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성이긴 하지만 이루어졌다. 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건 누구예요? 그 다음 노태우 정부 때죠. 제가 항상 개념 강의 때도 그렇고 암기법을 알려주는 거.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노! 올림픽, 노라고 했던 올림픽이 개최했던 노태우 정부 때 노. 실제로 올림픽을 개최를 확정했던 시기는 전두환 정부고 실제로 개최했던 거는 노태우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정답은 1번이에요. 48번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북과 사이에 하회와 불간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했대요. 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날 거래요. 지금 고위급 회담의 결과 지금 남북 간 사이 화해 불가침 조약 이게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잖아요. 이게 남북 간의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다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바로 노라고 한 일이 벌어졌던 노태우 정부 때요.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일. 북한과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를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여러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체결하고요. 노라고 했던 거 뭐? 핵은 노, 비핵화 선언까지. 여기 보시면 4번이 있네요. 노라고 했던 나라, 북방 외교. 중국, 소련,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는 김대중 대통령, 2차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던 거는 김영삼 정부.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은 잘 나가는 나라 경제개발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경제를 열었다가 결국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IMF를 겪었던.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통일에 크게 세 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민족적, 대단결,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조절하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때 만들어진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표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 거기에 북한과 여러 가지 면으로 좁혀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나왔던 게 개성공업지구 건설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그 다음에 이빙 허각. 여성입니다. 여성 실학자예요. 그리고 김만덕, 제주의 거상이자 자성가고요. 스포를 하자면 김만덕은 제가 쓴 두 번째 인문학 서적,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소울메이트 책의 단독 챕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남자연, 독립운동가고 강주령, 여기도 여성 노동운동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선동형부터 볼까요? 1번에 첨성대, 여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 봐라. 나는 여성의 몸이지만 나는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 첨성대를 만들고 별자리를 잃는 거.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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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거죠. 황룡사를 만든 거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빙허각이 규합총서라는 책을 써요. 여성의 살림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좀 실학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김만덕은 정조 때 제주도의 여인이에요. 제주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이 불어닥쳐요. 이때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 풀어서 규율을 합니다. 사람들을 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의 어명을 받아 제주도에서 여성의 몸인데 서울 한양까지 와요. 그리고 김만덕의 소원을 물어보죠, 정조가. 그때 김만덕의 소원은 금강산 관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다시 제주도 돌아가요. 그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강주령. 강주령은 평양에서 임금이 너무 짜다.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을밀대 지붕 11에서 12m 정도 될 겁니다. 그 엄청 높이 올라가서 엄청난 시간 동안 농성을 벌여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남자연 선생님이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는데 안타깝게도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도 하기도 하지만 1933년도에 돌아가세요. 네. 근데 이 한국 강복군의 기간지인 한국 강복군 자체가 충칭에 정착했던 1940년도에 만들어지는 독립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연 선생님이 생을 마감할 때 또는 활동을 하셨을 때는 한국 강복군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시기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날에 해당되는 세시풍속인데요. 남원 강한루원의 오작교 여러분들이 남원을 놀러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죠. 필수 관광 코스인데요. 여기에는 견우와 직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요, 사랑을 속삭이다가 옥황상제의 미움을 제대로 받죠. 그러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번 만났던 날이 언제냐면 7월 7일, 바로 럭키 77, 칠성날이죠, 칠성날. 그래서 이 날에는 여인들이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만날 때 누가 등장을 하냐? 까마귀와 까치가 막 등장을 해서 날개를 붙여서 다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오작교입니다. 이 오가 까마귀요, 까마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시풍속은 칠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칠석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